도시의 하늘을 찌르는 유리탑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죠. 하지만 그들이 진짜 그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화려한 아파트들 중 상당수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술가가 위장 신분으로 들어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맨해튼의 마천루를 올려다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과연 어떨까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이 그런 장소에 발을 들일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죠. 2016년 뉴욕 아티스트 레지던시에 참여했던 앤 다이메라는 작가는 바로 이 호기심에서 출발해 놀라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전망을 카메라에 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시내를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보다 더 높은 건물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순간부터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보는 전망을 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보안이 삼엄한 초고층 펜트하우스는 아무나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일반인에게는 완전히 차단된 세계였습니다. 큐레이터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털어놓자 돌아온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잠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를 사려는 억만장자로 위장하는 것이었죠. 신용조회나 복잡한 절차 없이 부동산을 둘러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가브리엘라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 여권 확인에 대비해 자신의 중간 이름을 활용했죠. 손톱 관리부터 시작해서 적절한 신발과 명품 가방까지 억만장자처럼 보이기 위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은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행동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진짜 부자라면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요. 첫 번째 방문에서는 정말 긴장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요리사가 있는지, 개인 운전기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기 시작했거든요. 미리 준비하지 못한 질문들에 당황하면서도 즉석에서 답변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대화가 쌓여서 가브리엘라라는 캐릭터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갔죠. 매일 아침 남편을 설득해야 하는 부인이라는 설정도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3개월 동안 그녀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삶을 오갔습니다. 브루클린에서는 평범한 예술가 앤으로, 맨해튼에서는 억만장자 가브리엘라로 살아야 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정체성으로 하루를 시작할지부터 결정해야 했습니다. 25개의 초고층 건물을 선별해서 차례차례 방문했습니다. 93층짜리 초호화 타워에서 8,100만 달러짜리 펜트하우스까지 도시에서 가장 비싼 전망들을 하나씩 카메라에 담아갔습니다. 각 방문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중개인은 매우 의심스러워했고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친절했죠. 가브리엘라라는 캐릭터를 일관성 있게 연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4년간 일한 다니엘 로젠스타인은 우연히 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퍼 웨스트 사이드 아파트를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던 중이었죠. 처음에는 자신의 업계를 조롱하려는 건 아닌가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그녀의 관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정말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이었거든요. 부동산 업계에 있던 사람조차 놀랄만한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지기를 통과하고 부동산 중개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오픈하우스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죠. 다니엘은 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도시에서 두 번째 집을 찾고 있다고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유층들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집을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설정이 더 자연스럽게 들릴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의 반응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우 사무적으로 주방과 욕실, 가격만 설명했지만 스펙트럼의 반대편에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중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라 19세기 뉴욕 보도에서 피렌체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지 않나요? 라며 극도로 감성적인 어조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딸아이가 헝가리어를 하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라는 식의 기괴한 멘트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중개인이 갑자기 앉으세요, 가브리엘라. 이건 정말 당신을 위한 순간이에요. 남편에게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곳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진부한 판매 기법이었지만 표정을 굳히고 있기가 정말 어려웠죠.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초고가 부동산 시장이 실제로는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개발일수록 편의시설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건물마다 골프 시뮬레이터룸,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개인 영화관, 수영장, 에키녹스 체육관, 어린이 놀이방, 당구장, 회의실 등 온갖 시설을 갖춰놓아 어떤 펜트하우스는 구매 시 요트를 선물로 준다고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실제 거주가 목적이 아니라 투자나 과시용이라는 증거였죠. 한편 뉴욕 전체 인구 중 상당수가 여전히 연방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의 평균 임대료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지만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비쌉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10년대에 1960년대 이후 어떤 10년보다도 적은 주택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넘쳐나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시장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빈곤 문제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시각으로 다뤄집니다. 노숙자나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는 정반대로 도시의 가장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시각이야말로 현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이 초고층 건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곳들이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아파트들과 건물들의 60에서 70%가 비어있다는 점입니다. 상업용과 주거용을 합친 하나의 원더랜드 같은 곳이죠.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가장 비싼 레스토랑과 콘도가 들어서 있습니다. 스타인웨이 타워를 집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가장 작은 스튜디오도 770만 달부터 시작합니다. 중개인들은 노숙자에게 동정심을 갖지 않으려는 건 알겠지만 1억 5,700만 달러를 내고 여기 살면서 건물 근처에 노숙자 쉼터를 원하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사회적 격차가 얼마나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의 핵심은 살 곳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주택을 짓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에서 가장 작은 아파트가 어떤 건지 보여드린다면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초고층 건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엄청나게 표준화돼 있습니다. 같은 마감재와 재료를 사용하고 평년도조차 정확히 동일한 경우가 많죠. 창의성이나 개성보다는 안전한 투자를 위한 공식화된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늘 위에 높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공간에서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시중에서 가장 좋은 시베리아 대리석이나 최고급 오크 바닥재 같은 설명이 따라붙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건물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만한 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투자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생활하기 위한 공간도 아니고 영혼이 깃든 집도 아닙니다. 그곳에 가보면 정말 확실하게 느낄 수 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 중 하나는 중개인들이 항상 이 건물에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애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웃이 없을 거라고 말이죠. 이것 자체가 이미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억만장자들의 타워 중 상당수가 해외 투자자들이나 지역 거주자들을 위한 투자처이기 때문에 임대를 주거나 아예 몇 년 동안 비워둔 채 나중에 되팔면 그만입니다. 안전한 투자처 역할을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유지되지만 결국 빈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낙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초고가 부동산이 더욱 비싸지면 그 아래 있는 다른 모든 부동산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죠. 이 프로젝트를 로빈 후드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대중이 볼 수 없는 전망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니까요. 부자들만 독점하고 있는 시각을 민주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건 멋지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백 개의 그림자를 센트럴파크나 다른 사람들의 거실 위로 들이운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햇볕이 잘 들던 거실이나 거리가 그림자에 가려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지도 않는 이런 건물들이 햇빛 같은 도시의 자연적 요소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맨해튼 남쪽 지역에서는 이런 초고층 건물들 때문에 오후 내내 그림
그림자에 가려지는 곳들이 생겨났습니다. 공공의 공간과 자원이 사실상 사유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죠. 뉴욕에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돈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에서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도시의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형태로 어떻게 변환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불평등이 우리 모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입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도시 전체의 생태계를 바꿔놓고 있거든요. N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려면 이런 관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진실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